안녕하세요. 코트라 뉴욕 IP데스크의 박다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국 상표 출원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등록 거절 통보를 받게 되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답노트 대공개인데요. 쪽집게 과외 선생님으로 루이스 로카 로펌의 존킴 변호사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IP데스크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상표 출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존 변호사님은 2018년부터 뉴욕 IP데스크에 등재된 수행대리 로펌의 담당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미국 상표 출원이 처음이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기초사항 몇 가지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오피스 액션이 뭔가요? 오피스 액션은 미국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심사를 한 후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는 리포트입니다. 그렇군요. 오피스 액션, 줄여서 OA 문서는 특허상표청 웹사이트 TSDR에서 출원번호를 입력하면 다큐멘트 탭에서 원문을 조회하실 수 있고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변호사님, 뉴욕 IP데스크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하는 상표 출원건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과반수 이상이 심사 단계에서 오해를 받으셨더라고요. 우리 기업들 중엔 이런 경우 변호사가 실수해서 오해가 나온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변호사가 실수를 해서 하는 것보다 심사관들이 subjective하게 examin을 하기 때문에 이 오피스 액션이 발급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같은 오해를 받으면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 건가요? 보통은 6개월 안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3개월로 짧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년 1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에 응신 데드라인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나요? 네, 3개월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 3개월 요청하는 비용은 125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심사관이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수십 가지지만 지난 3년간 우리 기업들에게 실제로 발급된 오해를 저희가 검토해보니 오늘 소개드릴 7가지 사유 중 하나에 대한 오해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오늘은 상표법 전문가이신 존킴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기업들이 가장 자주 겪는 상표 등록 거절 사유 탑 7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전략과 대응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 거절 사유는 지정상품 서비스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모든 오해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정상품명 그리고 지정 서비스명 때문에 거절 통보를 받을 정도로 가장 흔한 거절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사관들이 indefinite, too broad, must be clarified 이런 표현으로 지적을 하는데요. 변호사님, 보통 어떤 경우에 지정상품명이나 서비스명 때문에 오해를 받게 되나요? 네, 첫 번째로 정확하게 상품, 서비스가 나와 있지 않고 indefinite 할 경우에 보통 많이 심사관들이 리젝션을 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product name 아니면은 서비스 네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범위가 너무 넓게 설명을 하셨으면은 범위를 좀 더 줄여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비스명, 지정상품명을 기재할 걸 요구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심사관이 특정 단어를 빼거나 넣으라고 지적하거나 namely, 즉 이란 단어를 삽입하고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인 형태의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을 명시하라고 오해에 제한하는 경우는 그동안 많이 봐왔는데요. 변호사님, 상품 서비스명을 정확히 쓰는 게 왜 이렇게 미국에서 중요한가요? 미국 상표법은 상품에 사용을 함으로써 그 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상표 디스크립션을 그 등록증에 정확하게 명백하게 디스크립션 하는 것을 특허청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네, 이 같은 거절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심사관을 설득하는 게 어렵진 않나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처음부터 출원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이 이유로 거절받는 상황을 최대한 피할 수 있을까요? 제일 쉽게 이런 거절을 피하는 거는 그 출원 준비하면서 그 미국 특허청에 ID 매뉴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ID 매뉴얼에 나온 내용을 사용하면은 거절은 거진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안에 똑같은 내용이 안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제일 적당한 단어를 사용해서 describe를 하시면은 그래도 그런 refusal이 나올 찬스가 많이 줄어들겠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흔한 거절 사유인 불명확한 지정상품 서비스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흔한 등록 거절은 기존에 등록되거나 출원된 상표와 유사할 경우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상표 출원 심사 과정에서 오해를 받은 우리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 유사성 거절을 받았는데요. 보통 심사관이 likelihood of confusion with the mark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오해의 표현을 합니다. 변호사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미국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면서 심사관들이 전에 등록된 상표를 비교를 해서 그 상표와 소비자들의 혼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리젝션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혼동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거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답변을 하면은 그 거절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과 잘 얘기를 하셔서 좋은 답변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특별히 비중 있게 고려되나요? 특허청 심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상표의 유사성과 그 다음에 지정 상품 서비스 간의 연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두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단순히 알파벳 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상표로 간주가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케이스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 알파벳 스펠링이 약간 틀리다고 해서 혼동이 안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펠링이 약간 틀릴 경우에는 보통은 특허청에서 거절이 나옵니다. 네, 그럼 같은 단어인데 단순히 띄어쓰기가 다른 경우에는요? 여전히 유사한 상표로 취급받나요? 네, 그런 경우도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단어를 그냥 쓰거나 똑같은 단어를 쓰거나 뭐 조금 바꾼다 해서 이게 likely confusion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절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은 단어이지만 폰트나 어떤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를 다르게 출원할 때는 어떤가요? 유사성 거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거는 다른 회사들이 같은 비슷한 상표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가 또 중요하거든요. 많은 다른 회사들이 그 비슷한 단어를 쓰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그 범위가 보호받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비슷해도 심사관들이 어떨 때는 승낙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다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철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할 경우에는 의미가 틀리던가 아니면은 보이기가 틀릴 경우에는 극복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죠. 네. 축약형 표현을 쓰거나 소유격으로 apostrophe s를 붙이거나 단수를 복수로 바꾸거나 이런 소소한 차이가 있을 때도 유사성 거절을 받을 확률이 높긴 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기존 상표명에 다른 단어를 더 추가할 경우에는요? 그럴 때도 유사성 거절을 받을 수가 있나요?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케이스가 틀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있던 상표의 범위가 얼마큼 넓은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절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표 조사를 좀 하시고 다른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상표를 쓰고 있나를 아는 다음에 답변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단어들로 구성된 상표일 경우에 앞부분의 단어가 동일할 때 심사관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위험이 더 높아지나요? 네, 맞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심사관들은 제일 앞부분에 나온 내용을 다음에는 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나온 단어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심사관의 거절이 더 나올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님께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상품 서비스의 연관성은 또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품과 서비스는 똑같지 않더라도 연관성이 있다고 심사관들이 말을 하거든요. example로 말씀드리면은 그 같은 매장에서 팔리던가 아니면 뭐 옆에서 샴푸하고 비누가 같은 그 아일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련됐다고 해서 심사관들이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네, 반드시 일치하진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들었을 때 유사하다고 혼동할 수 있는 연관 상품 서비스인지가 핵심이군요.
그럼 예를 들어 애플 상표가 컴퓨터 기기로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만일 컴퓨터 생산을 중단하게 돼서 6개월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 기업이 후발주자로서 애플 상표를 미국에서 출원할 수 있나요? 아마 출원을 못하는 걸로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 상표 등록증을 그 심사관들이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애플이 6개월 전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등록증 안에는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거절을 받을 찬스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유사성 거절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상표 출원하기 전에 사전 검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상표가 등록돼 있고 아니면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은 이 refusal 나오는 거를 막을 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뉴욕 IP데스크에서 제작한 미국 상표 검색 가이드라는 영상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주 받는 등록 거절 사유는 바로 디스클레이머, 권리 불요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OA의 많은 수가 이 디스클레이머를 넣으라는 지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OA에는 심사관들이 must disclaim the wording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출원된 상표에 등록이 가능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disclaimer를 요구를 하는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심사관이 요구한 disclaimer를 보내드리면은 쉽게 오버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떨 때 해당되는지 몇 가지 예시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상표 안에 그 단어들이 merely descriptive한 단어, 그러니까 요구르트를 설명하는 creamy, 아니면은 진통제를 describe하는 aspirin, 또 지역적으로 그거를 describe하는 지역적인 term, 또 business designation, 그러니까 Inc, corporation, company. 그런데 그런 점은 그 출원하기 전에 미리 빼는 게 좋고요. 그런데 들어갔으면은 심사관이 아마 disclaimer refusal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또 wait, 그 상표 안에 등록되지 않은 내용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well-known symbol, 뭐 아니면은 또 deceptively misdescriptive한 단어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disclaimer requirement들이 종종 나옵니다. 네, 그럼 방금 설명하신 단어들이 상표에 들어갈 경우에 OA 받을 상황을 미리 예상을 하고 출원서에 미리 디스클레임 하는 전략을 권하시나요? 아니면 일단 디스클레이머 없는 상태로 출원서를 제출한 다음에 상표 심사관이 디스클레임을 요구하면 그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것도 케이스마다 틀려지는데 보통은 디스클레이머 집어넣지 않고 출원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descriptive term일 경우에는 미리 그 심사관이 이거를 디스클레이머를 요구한다고 해서 집어넣으면은 그 받으시는 그 보호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집어넣지 않고, 어떨 때는 그 심사관이 이거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해도 어떨 때는 요구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받고 디스클레이머 없이 이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등록증에 보호받는 보호가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디스클레이머는 미리 예상해서 집어넣는 적은 많지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 거절이 많이 발생한 사유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어로는 mark significance라고 표현을 하는데 심사관이 상표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묻는 내용 또는 사용 증거물에 대한 지적사항을 포함하는 것들이 저희가 검토한 OA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mark significance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심사관이 상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를 때는 인더스트리 안에서 이 단어가 significant 한가 안 한가, 아니면 이 단어가 이 term of art, 그러니까 무슨 generic name인지도 모를 때, 아니면은 그 외국어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그 지역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describe를 하는지, 그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런 requirement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requirement가 나올 경우에는 그 심사관이 원하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심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정하라고 OA에 적힌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절 통보를 최대한 예방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이런 점에 대해서 그 예방을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심사관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 예상을 해서 집어넣는 거는 좋은 생각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미리 예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경우에는 나중에 등록증을 받았을 때 등록하는 보호받는 그 범위가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안 하시는 거를 레코멘드 해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단골 등록 거절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외국 상표 등록증, 즉 Foreign Registration의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이 저희가 검토한 오해의 또 상당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요. 변호사님, 어떨 때 이런 거절 통보를 받게 되나요? 미국에서는 그 출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 등록증을 사용을 해서 출원하실 때에는 꼭 외국 등록증을 카피를 특허청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거절 통보가 날라옵니다. 네, 만일 상표 등록증이 국문으로만 적혀 있을 경우 영문으로 번역된 문서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준비하지 않으면은 또 거절 통보가 또 날라올 수가 있고, 또 번역을 하셨으면은 그 번역한 분이 그거를 사인을 하셔야지 그 특허청에서 액셉트를 하거든요. 번역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번역은 아무나 그 한국말을 하시고 영어도 능숙한 분은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일 외국 출원 상표에 기반한 44D 출원서로 미국에서 상표를 출원했는데 한국의 상표 등록증이 아직 안 나온 경우는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심사관이 심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사가 끝난 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출원서를 서스펜드 시키거든요. 한국에서 등록증을 받으신 후에 그거를 제출하시면은 서스펜션이 풀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외국 출원 상표에 기반한 44D 출원서로 진행하던 중에 만일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 거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거절을 받으셔가지고 등록증을 못 받게 되시면은 44D에 대한 클레임은 유지가 되고요. 44D가 44E로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등록증을 못 받을 경우에는 44E를 intent to use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출원하실 때 44D를 할 때는 44D와 ITU, 1B 베이스를 같이 출원하면은 이런 시츄에이션이 나올 때 많이 방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 상표 등록이 설령 안 되더라도 미국에서 상표 우선권 취득에 있어 유리한 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6번째로 흔하게 나왔던 거절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받은 오해 중 또 상당수가 상표명이 영어로 번역했을 때 무슨 뜻이냐고 묻는 내용이었는데요. 변호사님, 어떤 경우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나요? 한글로 그 상표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한글을 트랜슬리터레이션을 하셔가지고 영어로 하셨을 때는 꼭 그 트랜슬레이션을 집어넣어야지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출원하실 때 예상을 하셔가지고 그 트랜슬레이션을 집어넣으면은 거절 나올 찬스는 줄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아무 뜻이 없는 고유명사일 때는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 뜻이 없다고 설명을 해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출원한 상표가 미국에서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번역했을 때 의미가 같을 경우에는 발음과 철자가 다르더라도 유사성 거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상표 심사관이 영어가 아닌 언어까지 능통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직접 물어 확인을 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7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등록 거절은 출원인의 법인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오해의 또 상당수가 이처럼 리걸 엔티티 타입으로 인해 상표 등록 거절 통보를 받았는데요. 변호사님, 먼저 주식회사의 경우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미국 출원하실 때 CO Ltd를 코퍼레이션이라고 지정을 해서 출원되면은 심사관들이 어떨 때는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 거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영문으로 표기를 할 때 관습적으로 CO Ltd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이런 오피스 액션을 받으실 때는
심사관이 아마 어떤 식으로 바꾸라고 서제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limited company라고 바꾸라고 그런 식으로 오피스 액션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 sole proprietorship으로 출원했다가 법인 형태 관련 등록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 사업자 이름이 법적으로 코퍼레이션이 안 돼 있을 경우, 즉 그거를 그냥 DBA, Doing Business as로 사용하실 때는 출원하실 때 개인 사업, 개인 이름으로 출원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이런 그 거절을 받을 찬스를 많이 리듀스를 할 수가 있겠죠.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동업을 하는 경우에요. 사람들이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한다 해서 그게 파트너십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파트너십이 된 상태에서는 파트너십으로 파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파트너십이 폼 안 된 상태에서 파트너십으로는 출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계신 분들 출원인으로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개인 명의의 공동 출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법인 형태에 관한 오해를 피하려면 출원서 작성 단계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몇 가지 팁 좀 알려주시겠어요? 출원을 하면서 트레이드마크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출원을 하시면은 거절을 많이 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appendix D에 보면은 그 CO Ltd 한국과 중국은 그게 limited company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limited company라고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거절 찬스를 많이 줄이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상표 출원 심사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받는 거절 사유 7가지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대응하는데 변호사비 최소 몇백 불 이상 드는 것은 물론 상표 등록을 지연시키는 오해 발급 소식에 반가워할 분은 아무도 없는데요. 이 탑 7 거절 근거에만 철저히 대비해도 오해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저희 영상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준비하면 최대한 예방할 수 있을지 여러 팁들을 공유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기업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실 당부 말씀이 있으신가요? 심사관들이 주관적으로 이거를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오피스 액션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 액션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많은 그 거절들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버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과 잘 얘기를 해서 좋은 답변을 준비를 하셔서 출원 다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출원서 작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나오는 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안내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뉴욕 IP데스크로 따로 연락 주시거나 영상에 코멘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혹시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